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용액 중에 네 번째 시간 물의 특성과 증기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기체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분자 간의 힘에 따라서 액체나 고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했는데, 오늘은 액체, 그 중에서도 이제 물을 좀 중심으로 물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6페이지를 펴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단원에서의 핵심 개념은 바로 물의 밀도, 그 다음에 열 용량, 그 다음에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안 들어본 말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들어본 얘기는 할 텐데, 밀도, 열 용량, 표면 장력 이런 것들 주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액체의 증기압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중요하게 살펴볼 겁니다. 예, 학습 목표 먼저 짚고 가면요. 물의 밀도, 열 용량, 그다음 표면 장력 등의 특성을 수소 결합, 이제 물이 수소 결합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인데요. 이런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액체의 증기압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그것과 끓는 점과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네, 그럼 도입 질문 한번 볼까요? 추운 겨울에 얼어붙은 호수 주위에서는 얼음이 쩡쩡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사실 뭐 경험 거의 없을 거예요. 선생님도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얼음이 깨지는 것도 아닌데 왜 소리가 날까? 이제 뭐 이건 사실 이제 물이 얼면서 부피가 늘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얼음들 사이에 이제 서로 조각 같은 것들이 서로 마찰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건데 도대체 왜 얼음이 얼면 부피가 늘어나는가가 여기서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액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액체는 기체에 비해 분자 간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부피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고 기체보다는 분자의 움직임이 둔합니다. 이러한 분자 간의 힘 때문에 나타내는 액체의 성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을 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물의 수소 결합. 물이 가진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은 물 분자의 구조와 그 다음에 물 분자가 가지고 있는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럼 물 분자의 구조, 그럼 여러분들 바로 구분형 구조라는 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구분형 구조 때문에 얘는 극성을 나타내는 극성 분자입니다. 특히 수소가 전기음성도가 작고 그 다음에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산소 쪽이 델타 마이너스, 수소 쪽이 델타 플러스를 띠게 되면서 물 분자 사이에는 산소와 수소 사이에 굉장히 강한 분자 간의 결합인 수소 결합을 하게 되죠. 특히 물 분자는 주변에 있는 최대 4개의 다른 물 분자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소 결합의 수가 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은 좀 특별한 여러 가지 성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그 자료 읽기 한번 볼까요? 물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띠는 부분 전하를 한번 표시해 보자. 여기 좀 표시되어 있는데요. 전기 음성도가 수소보다 산소가 크기 때문에 산소 쪽이 델타 마이너스, 수소 쪽이 델타 플러스를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물이 이러한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 중에 우리가 살펴볼 게 바로 첫 번째 밀도입니다. 밀도. 밀도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상태에 따른 밀도 변화가 이제 대부분의 물질은 기체, 액체, 고체로 변할 때 부피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밀도는 고체가 제일 크고 그다음 액체, 기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만일에 여러분이 아세트산을 아세트산 액체에다가 아세트산을 넣는다면 고체가 가라앉아요. 이게 이제 아세트산일 경우에 아세트산. 그런데 물의 경우에는 좀 특별해요. 물은 얼음으로 변할 때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밀도가 감소해요.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액체의 밀도가 제일 크고 고체, 그다음 기체. 그러니까 이제 물에다 얼음을 넣으면 얼음이 이렇게 떠오르는 이런 특성이 있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물은
이제 수소결합을 하는데 액체에서는 일부분의 분자들만 수소결합을 하는데요. 고체에서는 모든 물 분자가 수소결합을 하면서 이제 여기 보면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물 분자 하나가 주변에 있는 4개의 다른 물 분자와 수소결합을 하면서 그 빈 공간이 되게 많이 있는 육각 구조, 육각형 구조. 그러니까 이게 사실 평면 육각형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육각형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이 빈 공간이 되게 많이 생겨버려요. 구조상. 얼음이 결정을 형성하는 구조상 이렇게 빈 공간이 되게 많은 구조가 됩니다. 빈 공간이 많아져 버리니까 고체가 되면서 부피가 도리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결합을 하면서 결정을 만드는데 그 결정 구조가 하필이면 빈 공간이 되게 많은 육각형 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감소한다 도리어 고체가 될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그림을 보면서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지금 위에 있는 건 얼음의 분자 구조고요. 그 다음에 얼음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물이에요. 이때 얼음과 물 중에 한 분자당 수소결합이 더 많은 게 무엇이냐고 보면 얼음은 모든 분자가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데 물은 일부만 수소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얼음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질량이 같다면 얼음과 물 중에 어느 것의 부피가 더 크겠느냐? 빈 공간이 많으니까 얼음이 부피가 더 크겠죠. 그래서 얼음이 물에 뜨는 까닭을 이제 수소결합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라고 하면 그 물 분자가 얼음이 될 때 수소결합을 하면서 빈 공간이 많은 구조를 만들게 된다. 그래서 밀도가 얼음보다 물이 더 커지기 때문에 뜬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37페이지에 보면 그림 1-24 해가지고 온도에 따른 물의 밀도 변화 그래프가 이제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리고 이제 밀도는 부피의 역수니까 이 그래프를 뒤집으면 밀도 변화가 되겠죠. 밀도와 부피 변화. 이 그래프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아마 책 안 보고도 여러분이 그릴 수 있게 이제 해야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어디냐 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이 되게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은 사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물질에서도 뭐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이제 좀 저 그래프를 해석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밀도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밀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가 이제 온도, 그 다음에 여기가 밀도일 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가 0도, 여기가 4도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건 뭐냐면 일단 0도 이하예요. 즉 얼음이에요. 얼음은 이제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요. 열팽창을 하죠. 온도가 높아지면 열팽창을 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서 부피가 증가해서 밀도가 감소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감소한다. 여기서 이렇게 밀도가 감소한다. 그러면 이건 열팽창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똑같이 물이 됐을 때 여기요. 4도 이상의 물. 4도 이상의 물도 역시 열팽창 때문에 부피가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두 부분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특별한 부분이 바로 어디냐 하면 여기 같은 영도인데 얼때요. 얼때 얼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녹으면인데요. 이제 얼음이 물로 되면 얼음이 부피가 더 컸잖아요. 얼음이 더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었던 얼음이 이제 물이 될 때 부피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밀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언제까지? 4도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수소결합을 물 분자들이 쭉 하고 있었어요. 수소결합을 딱 하고 있었는데 이 수소결합의 일부 부분이 이렇게 끊어지면서
이 빈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수소결합이 끊어지면서 빈 공간을 채우고 그 일이 언제까지 일어나느냐? 바로 4도일 때까지. 4도일 때까지 수소결합이 끊어지면서 빈 공간을 채우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언제? 물의 부피는 4도일 때 최소가 된다. 그래서 물의 밀도가 4도일 때 최대다. 그리고 4도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수소결합이 끊어서 빈 공간을 채우는 효과보다 열팽창의 효과가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특징적으로 특징이니까 꼭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물의 밀도와 관련돼서 그 창의융합 사고에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겨울철에 호수가 얼어도 호수 속에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었는데 밑에 이렇게 뭐 우리 얼음 깨고 낚시하는 거 겨울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었는데도 불구하고 호수 및 생태계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바로 물의 밀도 변화랑 관련지어 설명을 할 수 있죠. 여러분 밀도 꼭 기억하세요. 밀도 그래프 이렇게 4도일 때 밀도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기온이 내려가요. 기온이 내려가서 뭐 지금 공기가 10도였다가 9도였다가 8도였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열 평형에 의해서 공기와 맞닿은 부분의 얼음도 같은 이제 물도 같은 온도가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4도가 됩니다. 그럼 표면의 물이 4도가 되면 밀도가 커서 내려가요. 그러면 위로 올라간 물도 다시 4도가 되겠죠. 또 내려가요. 그래서 호수의 물은 전체가 4도가 될 때까지는 계속 대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랫부분이 4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전체 물이 4도가 됐는데 기온이 더 내려가서 3도가 돼요. 그럼 표면의 물이 3도겠죠. 근데 3도짜리 물은 밀도가 4도짜리 물보다 작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안 내려가요. 그래서 표면만 3도가 돼요. 2도가 되고 1도가 돼도 표면만 떨어져요. 밀도가 4도짜리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서 표면부터 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얼음이 생겨버리면 도리어 이제 찬 공기를 막아주는 효과가 도리어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호수의 안쪽 물은 얼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 때문에 바로 겨울에 그 호수의 생태계는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정리한 게 바로 요 얘기가 일어났죠. 대류가 일어나는데 언제까지? 4도까지만 대류가 일어난다. 그리고 영하의 기온에서 물은 수면부터 얼기 시작하는데 물이 계속 떠 있다. 얼음의 밀도가 더 작으니까요. 그래서 차가운 공기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대류는 4도까지 일어나고 물의 밀도가 4도에서 제일 크니까 계속 호수의 아랫부분은 4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7페이지의 핵심 개념 한번 확인하기 들어가 볼까요? 물이 얼음으로 변할 때 무슨 결합으로 인해서 물 분자 사이의 공간이 늘어나 부피가 증가한다? 바로 수소 결합 때문이다. 네, 수소 결합 때문이다. 그 다음에 물은 0도에서 4도씨 구간에서 온도가 0도에서 4도씨 물 0도에서 4도 그래프요. 이렇게 되는 거. 그 0도에서 4도면 여기죠. 온도가 낮아질수록 밀도가 작아진다. 그래서 물의 밀도는 4도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두 번째 특징, 물의 열용량인데요. 3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열용량, 비열은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열용량이라고 하는 건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용량 얘기 나오면 사실 그냥 비열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비열이란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그리고 열용량이란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그래서 열용량은 이제 비열 곱하기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 물이 이렇게 한 컵 있는 거랑 물이 이렇게 욕조에 이만큼 있는 거랑 비열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욕조에 물이 있으면 질량이 크니까 얘는 열용량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용량 그러면 뭐 비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연용량이 크다라고 하는 건 질량이 클 수도 있지만 사실 비열이 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용량이 크다 혹은 비열이 크다라고 하는 건 어떤 물질의 온도를 높이는데 힘이 든다, 열이 되게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즉,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쉽게 데우기 어렵고 쉽게 식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때 물은 수소 결합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건 분자 간의 힘을 약화시켜서 분자들의 운동이 더 빨라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런데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강한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을 많이 줘야만 분자 간의 힘을 극복하고 얘네들을 빨리 움직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가열하면 그 에너지가 수소 결합을 끊는데 사용되는데 수소 결합이 강하기 때문에 잘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수소 결합이 없는 다른 액체보다 연용량이 크다 혹은 비열이 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열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프는 바로 시간에 대한 온도 그래프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똑같은 열원으로 가열을 하는데 온도가 잘 안 올라가요. 즉 그래프가 많이 누워 있어요. 많이 누워 있으면 얘는 비열이 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책에는 없는데 이처럼 물이 연용량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뭐 해류풍 이런 거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지구과학 시간에 많이 배우는 건데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으면 바다가 낮에 잘 안 데워지잖아요. 그리고 땅이 상대적으로 많이 데워지니까 여기서 상승기류 일어나가지고 뭐 바람이 불고 이런 거요. 그래서 해류풍, 그 다음에 해양성 기후, 대륙성 기후, 그 다음에 지구나 인체가 물이 70%가량 되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별로 없는 거, 이런 것도 모두 물의 연용량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38페이지에 보면 창의융합 사고라고 해서 질문이 하나 있죠. 지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닷물이 지구의 평균 온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과 인체에서 물이 체온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연용량으로 설명을 해봐라. 예,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예, 70%나 되기 때문에 연용량이 커서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의 연용량이 큰 거는 온도 변화에 이제 그 온도 변화를 안 시키는데 되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참고로 물의 녹는 점이나 끓는 점, 그 다음에 융해열이라는 건 녹이는 데 필요한 열량, 그 다음에 기화열이라는 건 이제 기체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량,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물은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물질에 비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아요. 수소 결합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융해열, 녹이는 데도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고 기화열, 기체로 만드는 데도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분자량이 비슷한 물과 메테인을 지금 비교해 놨는데요. 융해열이나 기화열, 녹는 점, 끓는 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이게 바로 물이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물이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 중에 물의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건 표면에서 그 액체의 표면, 이거는 이제 뭐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건 물만 가지는 성질이 아니라요. 액체가 다 가지는 성질인데 표면에 뭔가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에서. 액체의 표면에. 그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제 액체가 이렇게 비관에 담겨 있는데요. 내부에 있는 분자는 사방에 다 똑같은 분자가 있어요.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을 알자임으로 표시하면 알자임이 사실 거의 0이에요. 내부에 있는 애는. 그런데 지금 표면에 있는 분자들을 보세요. 위쪽으로 분자가 없고 옆과 아래쪽으로만 지금 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해보면
아랫방향으로 알짜힘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표면에 있는 분자들은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아래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즉 표면에 있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액체는 표면의 분자 수를 최대한 줄여서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그 힘, 액체의 표면을 최소화하려는 힘을 바로 표면 장력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액체 방울의 모양이 공 모양을 이루는 이유, 이렇게 동그란 이유가 그 표면적이 작아지는 형태가 공 모양이기 때문에 공 모양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때 물은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분자 사이의 인력이 되게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표면을 최소화하려는 표면 장력 역시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는 몇 가지 액체의 표면 장력을 지금 비교해 보는 건데요. 예, 물이요. 표면 장력 상당히 크죠. 그 다음에 되게 특징적으로 수은이요. 수은도 표면 장력이 상당히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같은 나무판이라든가 이런 판에다 올려놓으면 표면적이 클수록, 그러니까 동그랗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닿는 면적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란 모양으로 더 높이 솟아오르는 게 바로 표면 장력이 더 크다. 즉 여기 바닥하고 닿는 면적을 줄이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물의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살펴보면 소금쟁이가 이렇게 물 위에 떠서 걸어 다니죠. 이게 이제 뭐냐면 물이 있어요. 이렇게 물이 있는데 뭔가를 여기다가 얹어놔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물 표면이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가 무거운 게 여기 딱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데 얘가 표면이 이렇게 변하면 표면적이 커져 버려요. 그래서 표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물 분자가 위쪽으로 이렇게 떠받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평평하게 만들려고 위로 이렇게 떠받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소금장이의 다리를 떠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컵에 동전을 넣어도 이게 뜨죠. 뜨는 거. 예, 무거운 애들이 뜨는 게 다 소금장이 가라앉지 않고 뜨는 거랑 똑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표면에 물방울이 동그랗게 맺히는 거, 동그란 애가 표면적이 작기 때문에 동그랗게 맺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런 거 물컵에 물을 아주 표면까지 다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물컵에다 동전을 넣어요. 그러면 물이 넘칠 것 같은데 물의 표면이 동그랗게 될 때까지 안 멈춰요. 이렇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막 30개, 20개씩 들어가요. 그 이유는 가장자리에 물이 확 넘쳐버리면 표면적이 커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가장자리에 있는 물이 넘치지 않게 주변에 있는 물 분자를 막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랗게 유지를 하면서 동전을 넣어도 물이 넘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39페이지에 있는 핵심 개념 확인하기 한번 해보기 전에요. 38페이지에 보면 동전 위에 액체 방울 쌓기 하고 나오는데 방금 전에 설명한 그거예요. 뭐 실제로 동전 위에 물방울을 이렇게 동전이 있으면 여기다가 물방울을 이렇게 넘치지 않게 쌓아 보는 거예요. 뭐 그런 건데 물을 할 때랑 에탄올을 할 때랑 얼마나 더 많이 쌓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표면 장력이 물이 크니까 물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지는 못하지만 표면 장력이 물이 에탄올보다 더 크다. 뭐 이런 걸 이용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과 에탄올 중 어느 것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느냐 하면 물. 그 다음에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느냐? 물의 표면 장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럼 39페이지 핵심 개념 확인하기 이제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표면에 있는 분자 간 힘과 액체 내부에 있는 분자 간 힘의 차이에 의해서 액체의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힘을 뭐라 그러느냐? 바로 표면 장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표면 장력.
그다음에 물이 표면 장력이 큰 까닭은 물 분자 사이에 무슨 결합? 바로 수소 결합. 수소 결합으로 인해서 분자 간의 힘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40페이지에 자료실에 보면 물의 부착력과 응집력이라는 게 나오고, 사실 여기서 뭐 모세관 현상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런 물의 부착력, 뭐 응집력, 그 다음에 뭐 모세관 현상 이런 건 사실 다 표면 장력하고 다 연관 있는 성질인데요. 일단 응집력하고 부착력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응집력이라고 하는 건 같은 종류의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서로, 그러니까 물 분자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 이걸 응집력이라고 그러고, 부착력은 다른 종류의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부착력이라고 합니다. 즉 물이 지금 간하다가 나와 있는데요. 간은 물을 유리관에다가 담아 놓은 거예요. 유리관. 지금 요 영상이 잠깐 렉이 좀 많이 걸리는데요. 좀 감안을 하고 보기 바랍니다. 근데 이 유리관에 물을 넣어놓으면 이게 여기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런 게 나타나요. 이처럼 액체를 어디 담았을 때 생기는 이 모양을 메니스커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유리에 담으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요.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에는 이제 아무런 모양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이건 수은인데 수은은 거꾸로 위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이 응집력하고 부착력 때문이에요. 물은 유리하고의 부착력이 되게 커요. 그래서 유리에 막 달라붙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랑 최대한 많이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리랑 많이 붙어 있으려면 얘가 꼭대기로 이 가장자리가 유리랑 많이 붙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나타내게 돼요. 반면에 이제 얘를 플라스틱에 넣으면 플라스틱하고는 부착력이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수은은 유리랑은 안 붙으려고 그래요. 즉 유리랑 그러니까 유리랑 붙어 있는 면적은 최소화하고 싶어요. 그런데 수은은 자기네들끼리 달라붙는 응집력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응집력이 부착력보다 크기 때문에 이 액체를 유리관에 넣었을 때의 모양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액체는 이제 물 같은 경우 특히 좀 심한데요. 모세관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가는 관이나 미세한 틈을 따라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현상. 이제 이걸 모세관 현상이라 그러는데요. 물은 모세관 현상이 되게 잘 일어나요. 그 이유는 물은 응집력도 되게 크고 유리와의 부착력도 되게 크기 때문인데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물속에 가는 유리관을 꽂아요. 그러면 얘는 부착력이 커서 물이 이제 이렇게 가장자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부착력이 커서.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이 표면이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거랑 표면적이 이게 커져 버렸죠. 근데 물은 표면 장력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물 분자들끼리 응집을 해가지고 끌어올려서 물이 올라가요. 올라가게 되면 또 가장자리에 있는 애는 벽을 타고 부착력 때문에 올라가겠고, 이 응집력 때문에 또 물을 끌어올리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이 올라가고요. 중력을 이제 못 이길 때까지는 이렇게 중력을 막 넘어서서 올라갈 수는 없지만 중력을 이길 수 있을 정도까지는 올라가요. 그래서 가느다란 관을 세우면 세울수록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물은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올라가요. 그 이유는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데 수온은 도리어 모세관 현상이 내려가는 걸로 나타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유리관하고의 부착력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유리관하고 최대한 안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관하고 붙어있는 면적을 최소화하고 자기네들끼리 붙어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메니스커스를 이렇게 만들면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수은과 물이 표면 응집력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물에 대한 얘기를 다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 액체 증기압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액체는 다 알다시피 그 액체는 뭐 이렇게 뚜껑을 열어 놓은 경우랑 뚜껑을 닫아 놓은 경우랑 이게 좀 다르죠. 예를 들어 물을 뚜껑을 열어 놓고 이렇게 두면 표면에 있는 분자들은요, 내부에 있는 분자들에 비해서 분자 간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표면에 있는 애들은 분자 간의 힘을 극복하고 증발이 막 일어나요. 증발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닫아두면 증발이 계속 일어나서 액체가 없어질 때까지 증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얘를 닫아두면요, 처음에는 증발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증기가 생길 겁니다. 기체. 근데 기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네들이 다시 부딪혀서 분자 간의 인력에 의해서 다시 액체, 요거를 응축 혹은 응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증발하는 분자수와 응축하는 분자수가 같아져서 겉으로 보기에는 더 이상 물의 양이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하죠. 여러분 이제 화1에서 배웠어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실제로는 안에선 계속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밀폐된 용기에, 이게 중요해요. 밀폐된 용기에 액체를 넣어두면, 이 그래프 교과서에는 없는데 그려두기 바랍니다. 액체는 표면에서부터 증발을 해요. 이 증발 속도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온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똑같으면 증발 속도는 계속 똑같아요. 그런데 초기에는 증기의 수가 없기 때문에 응축 속도가 작지만 증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응축 속도가 점점 좀 커지죠. 그러다가 이 시기가 오면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랑 같아져요. 그래서 물의 양이 변하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이러한 상태를 동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림 한번 볼까요? 얘 열어놓으면요, 이건 무조건 증기가 퍼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증발 속도가 무조건 응축 속도보다 커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어질 때까지 증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얘를 닫아두게 되면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랑 같아지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수면의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이처럼 밀폐된 용기에서 동적 평형 상태에 있는 액체가 증발해서 생긴 그 증기의 압력, 그 증기 압력을 바로 증기압 혹은 증기 압력이라고 우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기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액체를 여기다 집어넣어 놔요. 그런 다음에 수은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관을 연결을 하고요. 펌프를 이용해서 다 진공으로 만듭니다. 진공, 공기가 없는 거죠. 그러면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나게 될 거고, 이 증발해서 생긴 증기가 바로 수은을 이렇게 밀어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수은의 높이가 변화가 없을 때, 바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 수은의 높이 차이를 바로 액체의 증기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뭐 다른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이긴 한데 액체를 주입해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여기에 이제 공기가 있을 테니까 760이 나타날 텐데 진공 펌프를 이용해서 공기를 쫙 빼내요. 그러면 수은주의 높이가 0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액체를 주입을 해요. 그러면 액체가 이제 표면에서 증발을 하면서 수은주를 밀어내서 그 수은 기둥의 높이 차이가 바로 증기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와 다에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를 비교해 보자 했는데, 이제 나가 아까 동적 상태의 평형에 도달하기 전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증발이 응축보다 커요. 그런데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어요. 그럼 증발과 응축 속도가 똑같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42페이지로 넘어가서 증기압력 곡선이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기압력 곡선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냐면 어떠한 액체가 온도에 따라서 증기압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액체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증발하는 기체가 많아지겠죠. 증발하는 기체가 많아지게 돼요. 증기의 양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V는 NRT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PV는 NRT인데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있어요. 여기서 있는데 여기서 온도 올라가요. 그 다음에 기체의 양 자꾸 늘어나요. 그 다음에 부피는 이제 뭐 이렇게 줄어든다 뭐 이런 건 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요런 관 말고 아까 J자관 같은 거 생각을 하면 부피는 거의 일정하죠. 그러니까 증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압력은 계속 커진다. 그래서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은 되게 계속 커진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증기가 나타내는 증기압은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바로 증기압력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바로 끓는 점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뭐 증발하는 온도가 몇 도야 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대답하기 되게 애매할 거예요. 증발이라고 하는 건 표면에서 액체가 분자 간의 힘을 극복하고 식체가 되는 걸 보통 증발이라고 하는데 끓는다라고 하는 건 그러한 증발, 그러니까 기화가 액체 내부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 내부에서도 기화가 막 일어나니까 액체 내부에서 보글보글 기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면에서만 증발이 일어나다가 내부에서도 기화가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끓는다라고 하는 건 증기압, 액체의 증기압과 외부 압력이 같아질 때의 온도입니다. 이 끓는 점. 그러니까 보통 우리 대기압이 1기압 760이니까 증기압력 곡선과 760이 만나는 이때의 온도를 보통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하면 외부 압력이 1기압일 때의 끓는 점을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기준 끓는 점은 100도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압력이 변화하면 끓는 점도 변화하게 돼요. 예를 들어 산에 올라가면 밥이 잘 안 된다. 그 이유는 산에 대기압이 낮아요. 대기압이 낮으면 끓는 점이 낮아지죠. 끓는 점이 낮아지면 밥이 잘 안 익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왜 압력밥솥은 밥이 잘 될까요? 압력밥솥 내부의 압력을 가해가지고 압력이 높아요. 그럼 끓는 온도가 높아져요. 그럼 똑같이 100도에서 끓을 때보다 120도에서 끓으면 밥이 훨씬 더 빨리 잘 익겠죠. 그래서 외부 압력의 변화에 의해서 끓는 점도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42페이지의 실험 해보기인데 해보기를 해보지는 않을 거예요. 해보지는 않을 건데 이제 용기 안에 70에서 80도짜리 물을 넣어요. 이거 안 끓죠. 그런데 공기를 빼요. 공기를 뺀다라는 건 압력을 낮추는 거잖아요. 압력을 낮춰요. 외부 압력을 낮추면 7, 80도에서도 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이 끓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꼭지를 열어서 공기를 주입해서 대기압력을 1기압으로 다시 만들어 버려요. 그럼 70도, 80도니까 안 끓겠죠. 이게 이처럼 외부 압력에 의해서 끓는 온도가 변화하는 걸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압이 낮아지면 끓는 온도도 낮아지고 다시 1기압이 되면 100도가 되는 이런 걸 알아보는 겁니다. 4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액체의 증기압에 대한 핵심 개념 확인하기가 나오는데요. 액체의 증기압은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죠. 그 다음에 액체의 증기압이 외부 압력과 같아지는 온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3페이지에 탐구 활동이 쭉 나오는데요. 이 탐구 활동 수행 평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고 이번 수업을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수업 역시 41분 정도 걸려요. 41분이니까 1시간 동안에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대면을 해서 수업을 한다면 아마 1시간에 끝내기는 조금 어려운 수업이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는 중간에 끊지 않고 들을 수 있으니까 들으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